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네. 흔히들 1990년대들 대중문화의 전성기, 젊은이들이 가장 개성 있었던 시기다 맞아요. 이렇게 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거 겪은 세대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시겠네요. 지금은 40대 중후반이 된 이제 90년대의 X세대들이 네. 지금의 MZ세대보다 더 개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젊은 세대의 전유물 같은 개성이나 실험 정신은 시대가 갈수록 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개성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 특별히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굳이 같아요. 나누자면 네. 미술도 마찬가지로요. 한국 미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실험적이었던 시기는 현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어느 시절 미술가들이 가장 실험적이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자꾸 질문을 받아가지고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사회가 굉장히 큰 격변기를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68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68혁명 네, 68혁명 직후에 네. 있었던 세대는 아니면 그 시절에 있었을 때. 네. 그냥 어찌 보면 미국 팝이나 대중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시절에.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사실 냉전이 해체되는 걸 경험한 90년대 세대. 네네. 한창 문화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던 세대였으니까. 네. 그때쯤? 아니면 전 그 이후? 처음에 68혁명 말씀을 하셔서 네. 원고가 유출됐나? 아니요. 그 생각했는데요. 가장 그 사회 큰 격변기가 네. 그랬었으니까. 세계 정세로 따지면 이제 그때가 1960년대 이쯤이죠. 그렇죠. 6학년이 1968년에 일어난 네. 거니까. 사실 한국 미술이 가장 실험적이었던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우리 한국 미술이요? 네, 한국 미술이요. 미국이 아니고요? 굉장히 놀랍죠? 영국이 아니고요? 네, 한국 미술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좀 재밌을 그래요? 거예요. 6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의 실험미술 그룹이 여러 개가 생겨났어요. 예. 60년대가 어떤 시기냐면 정치적으로는 재상공화국이죠. 박정희 정부의 군사정권 시대라서 네. 사실은 창의력을 펼치기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을 분위기라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우리나라는 하실 텐데요. 68이 없던 나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지만 그 1960년대의 그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엄숙했던 그 사이에 피어났던 창의력이 있더라고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이렇게 풍요로웠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억압이 심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대비 속에서 역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처럼 X세대가 청년이었던 1990년대 후반에는 염색이나 레게머리, 배꼽티 등의 단정하지 못한 차림새가 방송심의 규정상 허락되지도 않았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아이돌들은 염색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두건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패션상. 지금 생각해 보면은 TV 출연에 염색 그림질하니 되게 어이가 없게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 불과 한 20몇 년 전인데 근데 같은 시기에 압구정 로데오를 거니는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대적으로는 가장 개성 있었다는 것이 재밌잖아요. 억압 속에서 늘 반항과 저항의 의지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다르게 말씀을 주셨지만 네. 말씀처럼 이제 억압 속에서 그런 게 피어나지 않았나 하셨던 유추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한국 실험미술 1960에서 70년대라는 제목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도 하고 있군요. 네.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이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같이 협업을 네, 해요? 맞습니다. 뉴욕의 그 구겐하임과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드문 거죠? 거의 처음이죠. 제가 그래요? 알기로도. 네. 게다가 이 연구를 5년간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1960에서 70년대 그 당시에 청년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그런 전위적인 실험미술을 다룬 전시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 2018년부터 5년간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네. 게다가 전시는 지금 서울에서는 7월 15일까지 열릴
열릴 거고요. 네. 서울 전시가 끝나면 이어서 9월 1일부터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또 내년 2월에는 LA의 해머 미술관에서 순차적으로 전시가 개최되는데요. 마치 한국의 대중음악 몇 개가 빌보드 차트 순위권에 들어가더니 곧 이제 수년이 지나서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것처럼 네. 이렇게 한국 미술이 좀 이렇게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미술관과 공동 연구가 되고 또 세계 순회 전시를 한다는 것이 한국 미술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겐하임에서 볼 때도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그 이제 실험 정신이 강한 미술은 연구할 만하다, 전시할 만하다, 재밌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 한국의 실험 미술이 대체 그 시대에 어떻게 꽃을 피운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그 정치적으로 제3공화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념적으로는 남북 분단이 되어서 대립이 되었을 거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군사 정권의 엄혹한 분위기였을 거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러면서 압축적인 근대화로 빠른 성장이 있었을 때였어서 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급격한 사회 변동을 맞이하고 있었을 건데요. 당시의 청년 작가들은 이 성공적인 경제개발에서 파생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인간 소외를 이제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글로벌 미술계인 비엔날레에 참여를 막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통 미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위적인 실험 미술을 나름의 돌파구로 가져간 건데요. 네. 미술적으로는 반미학과 탈매체를 선언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반미학, 탈매체. 반미학? 네. 그러니까 미학에서 네. 벗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매체도 탈매체는 매체에서 벗어나는 건데 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반미학. 기존의 전통 예술을 부정하고 심지어 예술까지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과거의 미학을. 네. 탈매체는 물리적인 물질을 통한 기존의 회화나 조각,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예. 캔버스도 만져지고 네. 조각도 만져지고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질이 남지 않은 퍼포먼스나 필름, 비디오. 행위예술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일상 사물 자체,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지 않은 그런 레디메이드 사물의 설치 등의 그런 예술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전시를 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던 시대에 이렇게 좀 소위 불온한 예술 실험이 있었나 놀랍기도 할 거고요. 네네. 결국 유신 정권이 이 불온한 퇴폐 미술로 지목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 엄혹한 시절 때문에 그 작품을 통해서 던지는 사회 비판이 사실은 아주 직설적이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이 실험 미술들이 그 메시지가 직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설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프로파간다성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리고 붙잡아가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 세련되고 미학적으로 사회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사회성이 강한 네. 뭐 미술을 민중미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980년대 이제 그때. 네. 그렇죠. 그건 1980년대에 굉장히 네, 강하게 맞아요. 나타났던 네. 건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중미술이야말로 약간의 그 좀 선전적인 프로파간다성이 살짝 보이는데요. 뭐 우리가 불끈 지고 있는 뭐 그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한여리를 살려내라. 예. 그리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이런 멘트들이 아예 캔버스에 써 있기도 하고요. 예. 혹은 깃발을 들고 있는 노동자들 막 이렇게 맞아요. 손을 치켜들고 예.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도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반면에 60, 70년대 실험 미술은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실험 미술 작가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성능경이라는 작가인데요.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 맞아요. 없으실 거예요. 예. 미술계에서도 사실 성능경 작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성능경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그 같은데요. 시대에 이름치고도 굉장히 독특해요. 네. 성능경. 그러니까요. 한 번 들으면 딱 잊혀지지 않을 법도 한데 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요번에 재조명이 되었는데요. 예. 2023년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80대 신예 원로 작가다. 이런 아주 화려한 별칭이 붙는데요. 네. 신예인데 원로 작가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네. 성능경 작가가 올해 79살로 팔순을 앞두고 있거든요.
생존해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연세가 네. 꽤 되세요. 그리고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작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개인전은 55년 동안 5번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5번의 개인전 중에서도요. 갤러리 개인전은 80년생에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네. 단 한 번밖에 갤러리 개인전을 못했다고 하는데 상업 그 미술관이나 기관에서의 개인전이 아니라 상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팔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그쵸, 문제겠죠. 그쵸. 예. 다시 말해서 뭐 아카데믹한 진영에서는 그의 작품을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갤러리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좀 갤러리는 뭐 선호하지는 파는 게 못했던 목적이니까. 네, 그런 네. 작가인데 올해에만 4번 전시를 하고요. 그중에 또 2번은 한 번은 한국의 메이저 갤러리인 갤러리 현대에서 또 한 번은 글로벌 갤러리인 뉴욕의 리만 머핀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고요. 단체전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하고 있고 9월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뉴욕 구겐하임에서 열립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김찬동 평론가는 성능경 작가는 앞으로 뜰 일만 남았다라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너무 늦게 뜨셔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뒤늦게 네. 갑자기 이렇게 반짝 스타처럼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계기로는요. 성능경 작가가 이 현대미술사의 맥락에서 재조명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의 효과가 큽니다. 사실은 전시의 결과적인 효과라기보다 네. 전시를 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건데요. 네네. 전시 기획을 위해서 찾아온 구겐하임 큐레이터들이 이번 전시의 출품 작가들이 이제 29명 정도 되거든요. 네. 쭉 보면서 과거의 자료도 찾아보고 온갖 자료를 같이 찾아보는 과정에서 단연 발군이라고 극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이제 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들은 이제 화랑에서는 성능경 작가의 개인전을 모셔가려고 유치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제 시장의 근데 좀 약간 눈길도 확 달라진 서글퍼져요. 거죠. 우리는 못 발견하는 걸 왜 구겐하임 쪽에서 와가지고 발견하고 근데 하는지 구겐하임이 모르겠어요. 발견했다기보다는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발견을 한 건데 우리나라 학예사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겐하임 큐레이터들도 같이 극찬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사대주의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같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래도 중요하게 화단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사람을 인정하네. 인정을 하네. 이제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렇게 거죠. 일단 생각하죠. 네. 네. 근데 성능경 작가도요, 인터뷰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스로도 본인을 돈도 안 되고 인기도 없는 작가라고 정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시 제의가 들어오니까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마치 고목에 꽃이 피듯이 이제 이런 것이 평생을 한 길을 걸어온 데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네. 성능경 작가는요, 퍼포먼스 작업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5월에 그 북촌에서 열렸던 개인전에서도 퍼포먼스를 했는데 네. 검은 속옷 차림, 그러니까 수영복, 삼각 수영복만 입은 차림으로 네. 부채를 불태우기도 하고 뭐 예술에 대한 짧은 문구가 적힌 공을 새총으로 쏘기도 하고 그걸 그런 1960년대 하진 않았겠죠, 설마? 1960년대에도 이제 쭉 지금 55년간 그런 식의 계속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퍼포먼스가 다소 난해하고 괴짜 퍼포먼스다. 이제 이런 괴짜 예술가 이제 이런 수식에 갇혀서 기존의 제도권 미술계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네.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뭐 부채를 불태운다거나 이런 뭐 돈을 샌다거나 네. 이런 식의 일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의 퍼포먼스의 예술 세계를 아우르는 중요한 재료 중에서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신문을 최초로 사용했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작가라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에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날의 신문 기사를 오려서 기사, 즉 오려둔 기사는 투명한 아크릴통에 예. 남은 구멍이 뚫린 신문은 청색 아크릴통에 넣는 작품인데 예. 이거를 197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네. 2달간 전시가 열리는 동안 매일 나가서 그날의 신문을 오려내서 따로 모아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퍼포먼스,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에서는 신문을 오리고 읽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예. 신문 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온갖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예. 사회상들이. 그런데 기사를 오려내고 구멍이 뚫린
글자가 없는 활자가 없는 신문을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메시지인데 그쵸? 굉장히 은유적이고 민중미술이나 그런 직설적 방식에 비해서는 좀 세련된 거죠. 아니 그 당시에는 뭐 긴밤지 세우고 그러면은 아니 지금 긴밤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노래도 발표를 못 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신문을 그런 식으로 오리다가 대통령 얼굴 오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던 시절 아니에요? 그런 건 잘라서 오리지 않았을까요? 코스트만 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가능했었나 싶은데요. 사실은요, 이제 유신 정권 때 조금이라도 사회성을 띠면 반정부 행위로 꼬투리를 잡히는 일이 많기는 했다 보니까 네. 성능경 작가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혹시라도 중앙정보부에서 누가 조사를 나왔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 1974년에 2달간 매일 신문 작업을 할 때는 예. 이렇게 전시장에 이렇게 안경 낀 사람이 있나? 왜 안경 낀 사람이냐면 당시에 선글라스 끼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요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파견한 사람이면 왠지 안경을 썼을 것 같아서 쓱 보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경향신문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네. 그냥 거절하고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신문 기자지만 신문에 크게 났다가 괜히 잡혀갈까봐 일부러 인터뷰를 안 하려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잡혀가서 유명해져도 좋았을 걸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재밌는 당시로서는 에피소드인데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맞아요. 어린 청년이었잖아요. 사실 60, 70년대에는 전위예술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청년 작가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성능경 작가 말고도 퍼포먼스 하는 다른 작가들이 많았지만 특히 이 성 작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은 한 60, 70년대까지 퍼포먼스를 하고 8, 90년대 혹은 그 이후에는 다른 미술 경향을 띠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담론에 따라서 작품들이 바뀌는데 예. 성능경 작가는 55년간 꾸준히 퍼포먼스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 너무 놀라운데요. 예. 그래서 학생 때는 미대에서 유화를 그리기도 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어떤 작품을 하셨나 하고 알아봤더니 예. 1968년부터 퍼포먼스를 시작하셨는데 예. 그 전에 그린 유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린 24점은 모두 스스로 불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반항의식 뭐 이런 거예요? 뭐 아까 반미학 뭐 얘기하셨지만 뭐 그런 그거랑은 거예요? 또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린 그림을 봤는데 외국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냄새가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그림을 작품을 열심히 봤는데, 그렸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저걸 따라하고 있네, 내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훈데르트 바서라는 작가가 있는데 예. 자신의 작품 세계가 그를 따라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고 모방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작품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55년간 퍼포먼스를 170회 이상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반세기 동안 개인전을 5번밖에 하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본인의 작품 세계를 끝까지 이어온 작가, 여든이 될 때까지 이런 작가를 우리는 예술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그리고 퍼포먼스를 그렇게 했다고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 시절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번외로요.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작품 세계를 이어오는 이야기 관련해서 가끔씩 저한테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쉬워 보이는 작품들 있잖아. 점 하나 찍고 이런 작품들이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에이 저런 작품 나도 하겠다. 근데 저 사람이 하면 예술가고 내가 하면 사기꾼이라고 하겠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답하거든요. 당신이 저거를 1, 2년만 하면 사기꾼이라고 할 테지만 20년 꾸준히 하면 나는 당신을 예술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50여 년간 자기의 그 작품 철학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 어쨌든 저는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죠. 그 그렇죠, 수많은 지금. 전위예술가 중에서도 네. 이제 발군에 그렇게 그러니까 좀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죠. 국외나임에서 알아볼 들고요. 정도로 인정할 정도의 그런 이제 작가가 된 건데요. 네. 근데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퍼포먼스는 도대체 어떻게 파는 거예요? 갤러리의 전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게요. 전시는 할 수 궁금하시겠죠? 있겠지만 네.
그걸 내가 살게 저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도 같이 껴서 사는 것은 알겠고. 사실 최근의 퍼포먼스들은요. 예. 퍼포먼스를 하는 방식에 대한 그 일종의 가이드 텍스트 있잖아요. 문서. 네. 그런 거를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가이드에 따라서 맞춰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이런 것을 미술관에다 사고 팔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 성능경 작가의 퍼포먼스는 그 누군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하면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자체로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포인트라서 누군가한테 가이드를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뭐 이런 뭐 신문을 오려서 읽으면 돼요. 이게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능경 작가의 퍼포먼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퍼포먼스의 가이드 문서를 파는 것과는 달리 그 시간 그 현장에만 성능경 작가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공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 대여하는 개념인데요. 어찌 보면. 대여하는 개념이요. 예. 그러니까 그 작품을 사면 가가지고 네. 거기 가서 직접 행위예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퍼포먼스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직접 간다면서요. 네. 직접 가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성능경 작가의 퍼포먼스는 아직 퍼포먼스 자체가 판매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사기가 어렵잖아요. 문서로 그렇죠. 파는 것도 아니니까. 네. 대신에 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고 섭외를 해서 퍼포먼스 좀 해주세요 할 수는 있겠지만 퍼포먼스라는 이 예술 작품 자체를 사기에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전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직접 하시는 것 이외에는 이런 행위의 결과를 사진으로 기록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장에도 가시면요. 대부분 사진으로 기록된 특히 그 행위를 연작으로 찍은 퍼포먼스니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막 10장, 20장 이렇게씩 연작으로 찍어서 그런 사진을 여러 점 전시를 하고 있고요. 갤러리에서도 사진으로 기록된 작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미술의 대표 작가로 오늘 성능경 작가를 소개시켜드리기는 했지만 네. 실험미술이 모두 퍼포먼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가보면 사진도 있지만 설치미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소위 하트 그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이건용이라는 작가의 작품은요. 사실은 하트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내 신체가 닿는 데까지만 그리는 일종의 신체 드로잉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붓을 하다 보면 하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트 모양, 예쁜 하트 모양을 그린 작가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물리적 신체의 이제 신체 드로잉이다. 그래서 이 이건용 작가의 작품은요. 그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평면 회화 같지만 앞뒷면에 모두 드로잉을 해서 이제 벽에 거는 게 아니라 캔버스를 바닥에 덩그러니 세워서 전시를 설치를 하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네. 또 전시에 가시면 우리 눈을 사로잡는 작품 중에 여성의 입술을 거대화한 그냥 거대한 여성의 입술이 있는 키스미라는 조형 작품도 있는데요. 빨간 입술 이렇게 네, 그건가요? 맞아요. 네. 예. 이거는 아름답기보다는 다소 위협적인 모습인데 이제 여성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키스미 작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진행자님 혹시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발광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발광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빛을 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쳐서 격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은 1968년에 한 주간지가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 날뛰는 짓을 한 사람한테 줬던 상이거든요. 2위를 누가 받았냐면 당시에 처음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어르신들의 분노를 샀던 가수 윤복희 씨였고요. 1위가 이 입술 작품, 키스미 작품 만든 정강자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했던 퍼포먼스가 이제 여성 작가님이신데 속옷을 하의만 입고 사람들이 풍선을 붙였다 터뜨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풍기물란죄로 이제 경찰에 잡혀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발광상을 받은 이야기 제가 보기엔 좀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대를 앞서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키스미 작품 보실 때.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엔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영화 화양연화와 함께합니다. 소설가 윤대영은 한 번쯤 만나고야 마는 인연을 두고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칠 수 없는 좁은 골목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영화 화양연화를 보면 윤대영의 그 비유가 늘 떠오르는데요. 믿음을 저버린 서로의 배우자들을 원망하면서도 이해하기 위해 만나기 시작한 두 남녀, 모한과 리체는 연습을 합니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따지듯 묻는 연습을 하던 리체는 갑자기 울적해집니다. 늘 떠올렸던 장면이지만 말로 하고 나니 이렇게 속상할 줄 몰랐다며 울컥했던 겁니다. 그들도 이렇게 시작했던 걸까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며 서로의 정서적 여백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으며 만나던 두 사람은 어느새 조금씩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다르다고 믿었지만 흔들립니다.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숨기는 것도 이젠 벅찹니다. 그래서 모아는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리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이별 연습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노라. 어느새 그렇게 되었다. 처음으로 고백하던 그날 깊어지는 감정이 두려워진 두 사람은 이별을 연습합니다. 다시는 찾지 않겠다 말하며 모한이 돌아서자 리체는 처음으로 완전히 흐트러져 무너지듯 흐느낍니다. 한 번도 고백한 적 없었지만 이미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연습이라 해도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어 한영훈의 님의 침묵의 한 구절처럼 놀란 가슴은 슬픔에 터집니다. 이별 연습은 가짜일지 모르지만 고백은 진짜였으니까요. 사랑하는 만큼 이별의 고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강유정의 영화관이었습니다.